하루도 끊이지 않는 중독자에 대한 걱정과 함께 그들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하느라고 자신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의 일상생활에 중독자를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음을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야 깨닫게 되면서 점차 실망과 분노와 원한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중독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모멸감으로 인해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세월이 한참 흘러도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존재 가치는 문제 속에 있는 중독자를 돌보는 가운데 그로부터 인정을 받고 좋은 소리 한마디라도 듣고 가능하다면 그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리는 고사하고 상처와 실망만이 나의 몫이 될 때 종종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눈물도 흘립니다. 많은 경우에 경제적인 시달림도 함께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이제는 중독자가 원수같이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또 버리고 떠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인해 가족들은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기적이죠. 크리스찬은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가족은 자신이 뭔가 잘못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자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코디펜던스라고 부르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회복이란 이 코디펜던스로부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다시 찾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위해주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독자가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 중독자가 끊었다고 해서 가족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중독자가 끊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었는가요? 멍든 가슴이 이제는 기쁨으로 충만한가요? 가족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정직이 있다면 또 디나일에서 나올 수 있다면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전보다 걱정거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 지내게 되면 중독자가 끊었다는 것조차 당연한 일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내면에서 계속 되풀이되어 플레이되고 있는 옛날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에 다시금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그 오ld 테이프를 파악하고 제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족이 담당해야 할 회복입니다. 중독자를 블레임하고 원망하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중독자가 얼마 동안 끊었다고 해서 이 현상이 없어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은 가족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깨고 나와서 더 큰 세상, 더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감옥은 무엇인가? 중독자와 살아오면서 생겨난 인생의 쓴 경험과 상처가 나를 가두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름대로 생겨난 나의 결론과 주장이, 사고방식이, 고정관념이 나를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네거티브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그 오ld 테이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코디펜던스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디펜던스라는 개념의 시작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족을 관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중독자에게 온 정신이 빼앗겨 있음으로 인해 생겨난 잘못된 행동들을 보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denial,
이네블링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코디펜던시의 의미는 좀 더 넓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디펜던시란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마음이 집착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생겨나게 됩니다. 즉 역기능적인 가정의 인간관계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기능 가정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코디펜던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디펜던시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거의 중독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중독자는 중독에 무력하다고 하죠. 그런데 코디펜던시는 다른 사람과 사건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디펜던시도 중독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진행성인 병이라고 볼 수 있고 치료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신과 협회에서는 이 코디펜던시를 정신질환 진단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신적, 감정적 이슈뿐만 아니라 조만간은 육체적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성 피로, 두통과 함께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환, 즉 불면증, 위궤양, 고혈압, 대장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족이 중독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방향 전환이 되고 있지 않는가? 코디펜던스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중독과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는 나와의 관계가 있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 코디펜던시 환자의 이 관계들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두려움인가? 어떤 두려움인가? 첫째로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대신 나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희생은 물론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피차가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피차가 만족스러운 인간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알기를 두려워하면서 또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역기능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마치 중독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이클은 나의 존재 가치를 외부에서 찾는 것을 중단하게 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증상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나의 주변에 벽을 쌓았고 내가 익숙한 사람들만 내 삶 속에 들어오는 폐쇄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코디펜던스의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씀드려야 할 모든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코디펜던스인 것은 아닙니다. 이 증상들의 20%만 가지고 있어도 코디펜던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 내지 10%까지는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코디펜던시 환자는 많은 경우에 그들 자신이 역기능 가정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혹평하는 습관이 생겨나게 되고 나아가서 집안의 잘못된 문제를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자기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그것이 정당한 지적이라 할지라도 분노하며 방어적이 됩니다. 평상시 하는 보통 대화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실제로 내면에는 나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억누르며 살고 있으며 또 자신을 위하고 대접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 그대로 잘 받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 없어지면 우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상시에도 긴장되어 있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투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더 나은 기분을 위해 밖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고 그것이 술, 마약, 담배, 도박 또는 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 드물게는 중독 증세까지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밖에서 찾게 됨으로 인해 남을 돌보는 일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을 깨닫는 것은 진정한 나를 대면하고 알아보려는 노력이 없이는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죄책감까지도 느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는 일이 많아지고 항상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도움이 필요하냐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나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봉사나 일은 자기의 책임량보다 항상 더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의존증입니다. 이분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행복과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으므로 대신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길 기대하면서 학대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즉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무슨 일이든지 감수하는 건강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서는 스스로 해답이 나올 수 없는 상태가 코디펜던스입니다. 네 번째로 이분들은 우선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힘들고 그리고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누군가가 가까워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믿음이 갈 수가 없는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느끼고 있는 필링조차도 확실히 식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웃고 웃어야 할 때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면서 스스로를 어쩔 수 없는 상태 속에서 만성적인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controlling behavior입니다. 코디펜던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그냥 앉아서 구경하고만 있는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서서 모든 교통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과거에 자신이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가운데 중독자가 있었거나 자신이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경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는 것이고 그것이 잘 안 될 때에는 환경에 의해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기가 컨트롤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연히 변화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섯 번째, 의사소통의 기술이 부족합니다. 의사소통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중독자들도 대부분이 이 기술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토의라는 것을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디펜던시 환자는 자신의 의견은 어차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확실하게 그리고 합당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또 요점을 말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간접적인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한숨이라든가 찌푸린 얼굴이라든지 눈물로 의사표시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고 하다가 금방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도 합당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애걸, 충고, 강요, 협박, 분노로 의사표시를 대신합니다. 일곱 번째로 자신의 삶의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인격체로서 침범되기를 원하지 않는 삶의 경계선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들 사이에도 이것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말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남들이 자기를 지속적으로 상처 주고 해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나온다라는 말은 이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독자가 스스로 회복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가족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점검해보고 도움을 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서 자신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되찾아야 할 그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코디펜던스도 중독과 같이 진행적인 문제입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있을 때 점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우울증에 빠지고 육신도 완전히 지쳐서 대부분의 관계들로부터 고립되고 맙니다. 나중에는 매일매일 해오던 보통 일들까지도 게을리하게 되고 자기가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과 자녀들까지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학대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망 상태에서 탈출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장기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육신과 정신의 질병 또는 중독 증세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을 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선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말기에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암담한 삶이 현실이 되어 있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조만간 이 문제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코디펜던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20가지 질문을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쟁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중독자와 함께 생활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타와 경멸을 당하는 가정에서 생활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이 행동하십니까?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까?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거절감을 느낍니까? 당신의 장래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미심쩍어합니까? 당신의 실제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데 불편함을 느낍니까?
나는 어딘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칭찬이나 선물을 받는 것이 힘들게 불편하게 느껴집니까? 당신의 자녀나 배우자가 실수를 할 때 수치심을 느끼십니까? 당신 삶 속에 어떤 사람은 당신의 지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자주 누군가가 당신의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위 인물, 그러니까 직장 상사나 경찰관 등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동이 됩니까? 누가 부탁을 해올 때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어느 것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까?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